오늘은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며 일어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아버지의 충격 재혼, 그녀의 치밀한 유혹,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설쳤다. 시아버지가 재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후 시아버지가 직접 전화 오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우리 가족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시아버지의 연애나 재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홀로 계시니 외로우시겠거니 그 정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였다. 시아버지가 선택한 상대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었다. 50대 중반으로 아직 젊고 활기찬 여자였다. 게다가 내가 몇 번 머리를 하러 간 적도 있었던 그야말로 동네의 사람 중 하나였다.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된 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우리 시아버지가 그렇게 점잖고 조용하던 분이 저런 분과 재혼을 생각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충격은 시아버지가 이 여자를 우리 가족에게 소개하면서부터였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녀는 단정한 외모로 나타났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날카롭고 예민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그녀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내게 견제의 눈빛을 보냈다. 시아버지 곁에 앉아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자꾸 내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꺼내며 우리 가족사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모습은 누가 봐도 며느리를 시험하는 듯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옆에 있을 때 한없이 부드럽고 젊어진 듯한 모습이었고 나는 그 모습에 더 당황스러웠다. 결국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나는 그 순간부터 가족 안에 들어온 이방인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지내보려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 댁에 들를 때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라도 되는 듯 내게 명령하듯 말을 걸었다. 이제는 저도 이 집 식구니까요. 며느리인 당신도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존중은 서로 간의 예의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던가.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내 언행을 문제 삼았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다정한 척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얼굴을 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 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는데 그녀가 내 손에 든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말했다. 아이고, 이제 그만 좀 가져오세요. 저희 입맛에는 좀 짜네요. 그 말투는 무례함을 가장한 비아냥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선 울분이 끓어올랐다. 시아버지는 점점 그녀의 말만 믿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고 내가 말하는 건 다 오해나 과장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녀가 대신 받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 주무시는데요. 다음엔 전화 좀 자제해 주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시아버지를 위해 전화를 드린 건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나? 그녀는 나의 시댁 방문을 점점 막기 시작했다. 저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며느리라도 너무 자주 오는 건 좀 그렇네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시아버지를 뵙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남편도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내가 속상해할 때마다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라며 그녀를 두둔했다.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 근처까지 찾아와 남편과 나를 불러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들도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시아버지께서도 며느리분이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심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아버지와 점점 멀어졌다. 전화도 방문도 줄어들었다. 그 대신 그녀가 시댁을 장악했다. 가끔 남편이 시아버지께 가면 그녀는 늘 따라붙어 감시하듯 행동했다. 가족 모임도 사라졌고 명절에도 시댁은 문을 닫은 듯 조용했다. 모두 그녀가 만든 분위기였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도 답답했다. 시아버지를 빼앗긴 기분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모든 질서를 뒤바꿔 놓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내 존재를 불편해했다. 이 모든 게 시아버지의 재혼 이후 시작되었다. 누구나 사랑할 권리는 있다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균형과 배려는 사라지고 오로지 그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댁을 바라보며 나는 어느 순간 지쳐갔다. 그녀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이제 나는 그녀를 피할 수도 없고 마주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아버지의 선택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나는 매일같이 되새기며 잠을 청한다. 시아버지가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지 딱 4개월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나에게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요즘 들어 자주 집을 비우셨다. 원래도 외출을 즐기시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외출이었고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셨다.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안은 점점 그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 여자의 눈빛이었다. 처음엔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왔던 그녀가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거나 내가 없는 공간에서는 내 이야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네 이웃들에게, 시장 상인들에게, 미용실 단골들에게까지도 내가 얼마나 예의 없고 버릇이 없는 며느리인지 소문을 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소형 빌라 한 채가 조용히 매도 처리된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정리되어 있었던 그 일은 아버지와 가까운 지인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아버지 명의였던 빌라 지난달에 팔렸대. 근데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왜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신 걸까? 혹시 그 여자에게 넘긴 건 아닐까?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지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시아버지가 최근에 생명보험을 새로 들었고 그 수익자가 바로 재혼한 여자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다. 이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중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건지 알아야 해.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소와 비난뿐이었다.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여자? 넌 그 여자라고만 부르지만 이제 내 아내다. 가족이야. 그런데 너희는 언제 한번 제대로 대해본 적이 있냐?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불신과 단절이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날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집안의 물건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시아버지가 쓰던 의자며 탁자까지 바꾸며 집안을 자기 스타일로 꾸며 나갔다. 나는 숨 쉴 공간조차 없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날 볼 때마다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나는 이 집안 며느리들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알려줄 게 더 많을걸. 예의, 격식, 그리고 센스까지. 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시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어느 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 옆으로 와서 이런 말을 했다. 너무 그렇게 눈치 보지 마. 이 집 곧 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접시를 놓쳤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은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땅도 정리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남편은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다.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걸 그 여자한테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 여자가 거실에서 혼잣말을 하는 걸 듣게 되었다. 그 인간들 언제까지 날 감시만 할 줄 알아? 아저씨 마음만 있으면 이 집도 그 돈도 다 내 거야. 그 늙은 며느리 하나쯤 내가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나는 그 소리에 몸이 얼어붙었다. 이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침투이자 가족 해체의 시작이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변할 수 있지? 난 아버지를 믿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시아버지를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했고 그녀의 의도적인 언행들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랬어. 너희가 뭘 알고 그러냐? 너희 그 여자 질투하는 거 아니냐? 꽃뱀이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여자야.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내가 위해주고 싶었던 어른이 이젠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심지어 꽃뱀이라는 말까지 들먹이며 우리 부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요즘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말투도 변했고 표정도 변했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변했다. 우리가 알던 그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어르신은 어디 가고 한 여자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 휘둘리는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마침 남편이 출장이라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러 간 날이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 물을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였다. 시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익숙지 않은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 문틈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봐버렸다. 충격이었다. 충격 그 이상이었다. 그 미용실 여자가 시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며 온몸을 밀착해 있었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건지 시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안고 흐느적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짐승 같았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었다. 딱 하나 계산된 유혹이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진짜다. 진짜 꽃뱀이다. 며칠 뒤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먼저 시아버지 지갑에서 보인 명품 브랜드 영수증. 그리고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생전 보지도 못한 명품 가방. 누구 건지 물어보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하나 해줬어. 뭐 어때? 기분 좀 낸 거지. 기분 좀 낸 거. 1,000만 원짜리 가방으로?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매일같이 붙어 다녔다. 미용실에 데려다 주고 픽업하고 심지어 새로 생긴 고급 식당에도 둘이 다녔다.
시아버지는 핸드폰도 새로 바꾸고 이젠 아예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우리가 모르게 뭔가를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믿지 못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찍어놓은 시아버지, 방 앞에서 들은 녹화, 그리고 가방과 명품 영수증, 그 모든 걸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진짜야? 우리 아버지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시아버지의 재산 등기부를 확인하러 갔다. 경악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의 일부가 이미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일부 주식도 정리된 상태였다. 더불어 예금 통장 잔고도 거의 없었다.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확인된 수취인은 바로 그 미용실 여자였다. 나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점점 두려워졌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어. 우리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듣지 않을 거야. 결국 가족회의를 열었다. 시누이,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불렀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 여자의 등장 이후 아버지가 너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는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그 사람 욕하지 마. 그 사람 나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야.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나 신경 써줬냐? 아무도 없었잖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분노는 상처였고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그 여자에게 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시댁에 갔다. 그 여자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쯤에서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왜요? 본인 아버지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세요? 그분이 행복하면 됐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여자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용 대상일 뿐이었다. 다음 주 시아버지는 또 하나의 건물을 매각했다. 그리고 통장에 들어온 돈 일부는 또다시 그 여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저 웃으며 받아들였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진심 아니에요.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화만 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너희가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하냐.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진심으로 절망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그 여자는 아예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지금 기분 안 좋으세요. 다음에 오세요. 요즘 컨디션 안 좋으시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점점 아버지의 모습이 변해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고 살도 점점 빠져 말라갔습니다. 말투도 흐릿해지고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된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잘 지내. 너희가 오히려 예민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은 예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집을 찾았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거의 널브러진 채로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웃으며 술잔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흐느적거렸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만졌고 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치 살아있는 이유라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된 유혹, 중독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백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 다 어디 간 거야? 시아버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썼다. 누가 봐도 거짓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모든 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줄어들고 있었고 심지어 보험까지 그녀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를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아버지는 우리를 더 멀리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내 인생의 간섭이야. 나는 지금 행복해. 제발 좀 꺼져.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진심으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그 여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외식, 해외여행 모두 아버지 카드로 결제됐고 아버지는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말수도 줄었고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냥 나이 드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의사는 알코올성 치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이유로 교대로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지켜냈고 그제야 그 여자는 우리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없으면 못 살아.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입원 후 조금씩 정신을 차려갔고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점점 제정신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실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였고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이 모든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시아버지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고 무엇보다도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도 자책하며 자식들에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자신에게 한탄과 한숨을 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남편과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